무례한 사람들 대부분 솔직함이라는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너의 단점을 얘기했는데 넌 왜 기분이 나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발전해야지. 보통의 경우에 본인이 우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감은 지능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발언이 거의 항상 앞에 딸려 나오는 한마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고은입니다. 오늘 인지심리학자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보는 인간 설명서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거짓말 같은 거 못한다, 나는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솔직함과 무례함을 혼동하거나 경계를 좀 불분명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한테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MBTI는 신뢰하시나요? 심리학에서는 MBTI를 활용한 어떤 연구나 혹은 MBTI를 배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하지만 심리학 분야에서도 MBTI를 활용하는 분야가 있기는 한데요. 예컨대 임상 장면이나 상담 장면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나 혹은 내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MBTI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예컨대 ISTJ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로 전문가는 해석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ISTJ의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MBTI는 성격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검사 척도가 아니라 자기 이해 검사에 더 가깝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같이 심리학자들은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널리 쓰이고 있고, 그래서 야, 나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거를 무슨 T적 사고, T적 발언 이렇게까지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게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제가 볼 때 다른 말이죠. 무례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할 때 쓰는 말이 무례한 말이죠. 그런데 솔직한 말은 반대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상처를 드러낼 때 쓰는 말이 솔직한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방이 한 말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혹은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으면 그건 무례한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괴로우면 솔직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솔직함에는 오히려 망설임과 생각과 고민이 함께 동반될 거예요. 그래서 솔직함이라는 것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거른 상태, 그래서 예의를 갖춘 말이 솔직한 말이다라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측면입니다. 솔직한 말은 자기의 어떤 단점을 드러내는 말이다. 자기가 아픈 말이 솔직한 말이죠. 솔직해서 무례한 사람들이 대부분 솔직함이라는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과 무례하게 표현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걸 솔직함과 무례함의 경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친구의 혹은 직장 동료의 단점이 보였을 때예요. 그 단점이 보였을 때 그 단점을 너는 이러이러한 걸 잘 못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이게 솔직한 거냐 무례한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너의 단점을 얘기했는데 넌 왜 기분이 나빠? 단점을 얘기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발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프죠. 아프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장님은 왜 이렇게 맨날 무례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시죠?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언제 무례했어? 솔직하게 말해준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화에 거의 항상 앞에 딸려 나오는 한마디가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솔직히 말해서 뒤에 오는 말은 다 기분 나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다 무례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영상이나 내용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댓글이 뭐가 달리냐면, 그러면 상대방의 뭔가를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장면이 생기잖아요. 그게 T적인 발언이든 어떻든 간에 꼭 전해야 하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당신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상대가 덜 기분 나쁠지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과 아나운서 일, 방송 일을 쭉 하면서 봐온 멋있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솔직하게 말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뒤에 오는 말들은 대부분 옳고 그름을 판단 기준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틀린 거야. 그러니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바꿔! 라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그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과 그 상황과 관계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기분이 나빠서 수정을 안 하는 결과로 이어져요. 이거는 말을 듣는 사람이 T건 F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넌 틀렸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나의 경험상 이렇더라 내지는 네가 내 팀에 들어온 이상 내 기준인 이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와 앞서 말한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네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에 대한 거예요. 나의 경험상 이렇더라나 일단 내 팀에 들어왔으니 내 기준에 대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넌 틀렸어라는 표현이 없어요. 네가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일단 내 팀에 들어왔으니까 내 기준에 맞춰줬으면 좋겠어가 돼요. 말 뜻이.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맨날 예를 드는 것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엑셀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경력직으로 어떤 중소기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엑셀 장부를 정리를 하다가 되게 옛날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멋있고 쓰기 편하게 자료를 뽑기도 너무너무 좋게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장이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바꿔!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장이 그 말을 우리가 잘 모르는 방식인가 본데 네가 한 게 더 최신인가 봐. 근데 그건 좀 이따 하자.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하던 식으로 맞춰줘? 라고 했으면 그 친구는 내가 최신 기술을 알려줘도 안 쓰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옛날 식으로 해줄게. 라고 하고 다시 했을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바꿔? 라고 하는 순간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친구한테 최선의 결과는 뭐냐면요. 이왕 옮긴 회사니까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 회사에 오래 다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최선의 결과는 뭐냐면요. 이왕 뽑은 인재, 거기다 엑셀을 되게 잘하는 인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 친구가 말하는 최신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이 회사의 가장 좋은 방식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의 최선과 이 친구의 최선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양쪽의 최선의 결과가 없어진 거죠.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솔직함으로 가면을 쓴 무례함으로 상대방을 대했을 경우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전제가 너는 틀렸어라는 걸 깔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내가 그 말을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말을 꼭 내가 해야 한다면 부탁조의 말로 바꿔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 당신에게 이런 면이 좋다라는 것으로 설득해라. 세 번째는 그걸 수용하고 바꾸는 사람 드물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친구해라. 제가 볼 때는 평생 가는 인연이다 싶습니다. 네. 어렵지만 노력하고 수용한다라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하는 데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반드시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진짜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못 참아서 하거든요. 그거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 본인이 우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상대방도 존엄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망설여야죠. 그리고 고민해야죠. 그래서 다듬어지 말을 하느냐, 이건 솔직한 발언이고 그렇지 않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그건 무례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함과 무례함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솔직함이 관계에서 독이 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 솔직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반드시 솔직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절을 드러낼 때 솔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경우를 거절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안 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 능력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고 좋아한다라고 오해하지 않고 사인을 줘야 상대방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는 필요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MBTI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T적인 발언 그리고 F적인 발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우울해서 염색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면 T적인 대답이고 어떻게 대답을 하면 F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대화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대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컨대 나는 우울해서 염색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울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내가 염색했는데 예쁜지 봐주지 왜 우울했는지 물어보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반대로 포인트가 우울함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포인트를 우울함에다가 둬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많이 우울했어?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와 F의 차이는, T는 다른 사람의 말에 정보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F는 정서에 반응하는 것, 무엇을 먼저 반응하는가의 차이지 무례함과 솔직함의 어떤 기준을 둘 것은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정보에 대한 말인지 정서에 대한 말인지를 구분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된다면 그건 그냥 무례한 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네요. 그 말을 꺼낸 사람이 정서에 반응하길 바랬는지 정보에 반응하길 바랬는지를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올바른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T든 F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지를 판단하고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게 솔직한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에 중점을 뒀는지 정보에 중점을 뒀는지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건 티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 우울해서 염색했어 라는 말을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T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우울해서 염색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 우울은 이미 괜찮은 거예요. 염색에 포인트가 있는 걸 그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평소에 정서적인 친구인데 우울해서 염색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우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솔직하게 잘 해야 되고, 정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솔직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에만 반응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좀 완곡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화법은. 야,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정서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성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아파해요. 상처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정서가 중요한 사람들은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성 얘기를 하는 거를 무례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절반은 무례하다고 받아들이고 인류의 절반은 무례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땐 무조건 정서적 반응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의 T들은 정서에 대한 반응을 너무 거세게 해주는 상대방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좋게 말하면 부담스러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라고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 그르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서를 중시 여기는 분들이 상대방이 정보성 반응을 했을 때, 그러니까 F인 분들이 상대방이 T식의 발언을 했을 때 그거를 너무 노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일 뿐이니까. 반대로 이런 거를 주의하는 T라면 저는 이런 거를 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T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정서를 챙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만 더해주면 됩니다. 기쁜 정서든 슬픈 정서든 무슨 억울한 정서든 그 정서를 알아주는 한마디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예를 교통사고로 예를 듭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내려가지고 상대방을 볼 거 아니에요.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을 떠나서 어쨌거나 사고 난 현장이 서로한테 기분이 나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가 왔을 때 네 잘못을 시인한 걸로 돼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 하거든요. 하도 저 블랙박스니 CCTV니 발달한 시대라 말 한마디 했다라고 그걸 잘못이라고 인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건 이런 정서적인 반응들이 저는 일반적으로는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발언이겠네요. 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의 발언이 내가 평소에 다른 애가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면 정말 열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되게 기분 좋은 말인데 얘가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뭐에 기인하는 건가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어떤 선입견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말투라는 어떤 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굉장히 좋은 경우인데 이런 걸 후광 효과라고 하죠. 후광 효과. 예, 내가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무례한 발언이거나 무례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후광 효과가 발휘되면 어떤 식으로 인식하게 되냐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야. 저 사람이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를 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이미지라는 어떤 생각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그 이미지를 좋게 하는 정보들만 내가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가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참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인상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대화법, 말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미소입니다.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 이게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가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정말 집중해서 공감하면서 깊게 잘 들어주는 거, 이게 경청인데, 경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경청은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공감이 잘 안 된다면 두 가지를 먼저 시도해 보시면 그래도 흉내 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랬구나, 이런 거예요.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같이 화를 내준다든지 표정이라도, 이런 것만으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요약 정리 반복이에요.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 정리해서 내가 대답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이 말이구나 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니네 과장님은 맨날 그런 식으로 굴어? 니네 과장님은 맨날 그렇게 못되게 표현을 해? 그게 상대방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요약 정리해서 다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되물어주는 거. 요런 것만으로 상대방은 지금 내 얘기를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죠. 좋은 상대방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는 상대방은. 괜찮죠? 네. 엄청나요. 뒤에 부분이 좀 어려우면 앞에라도 네. 그랬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치 궁금했다라는 듯한 리액션.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 뭐라고 했는데?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나 같아도. 나 같아도 네, 좋은 거죠. 예. 이렇게 공감을 잘해주는 것도 지능입니까?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슬픈 상황을 내가 목격을 하거나 그 상황에 함께 있을 때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안 울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공감 능력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때 이야기하는 공감 능력은 정서 표현에 해당해요. 그냥 단순한 정서 표현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너는 내 마음에 공감을 안 해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의 공감은 왜 내 마음에 동의를 안 해줘?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공감을 네.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과 좀 헷갈려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공감은요, 3가지 정도의 요건이 좀 필요한 생각보다는 복잡한 개념에 해당해요. 첫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했을 때 나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이건 감정이 전이되는 건데 이런 공감을 정서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정서적 공감은 굉장히 공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왜 슬픈지, 그리고 친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친구의 입장에서는 내가 느끼는 이 슬픔보다 훨씬 더 많은 슬픔을 느꼈겠구나 하는 인지적인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슬퍼하는 건 동일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슬픔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겠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는 능력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지적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정에 대해서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해요.
때로는 함께 우는 것이 배려의 행동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친구가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모른 척 못 본 척을 해주는 것이 공감하는 배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감 능력이 없나? 혹은 나는 왜 공감을 못하지? 라고 고민하실 건 없고 이 공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거고 그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공감이 그냥 태생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죠. 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혹은 내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이 경험들에 대해서 진정한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공감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든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정서가 공유되고 그리고 그 정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스킬처럼 되죠. 그래서 공감은 지능이라고 해요. 지능지수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해요. 정서지능이라고 하죠. 아나운서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셨고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상대방이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공감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누군가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절한 반응을 한다든지 혹은 정리해서 되물어본다든지 이런 방법만 해도 사실 당장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고 너 사람 달라졌다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저희가 대화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인간관계 하면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것들이요 절대로 쉽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서 이런 대화의 기술이나 공감의 능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인간관계에서 늘 호감을 얻는 사람이고 싶고 늘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그중에 가장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게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영상을 만들 때마다 꼭 달리는 댓글이 그래봤자 소용없다. 말은 잘하는 놈이 늘 잘한다. 인간관계도 잘하는 사람이 늘 잘한다. 이런 댓글이 항상 달려요. 물론 말은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는 거 맞고요. 인간관계 잘 유지하는 사람이 계속 잘 유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사람도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잘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팁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내 생활에 적용시켜보면 그 자체로 대화의 기술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달라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작은 것부터 이루어내야 되는데요. 우리 뇌는 사실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예요. 네, 그래서 실패한 뇌는 자꾸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주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이 성취에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취를 이룰 때마다 쾌를 자극하는 도파민 같은 이런 호르몬이 분비돼서 또 성취하고 싶고 또 좋아지고 싶어 하는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법이나 공감하는 방법들도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실천을 해 나가서 이걸 성공을 자꾸 이루면 우리네도 나중에는 아주 큰 성취를 이루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어떤 리액션으로 할까요? 네, 그렇군요. 네. 이 정도부터?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작은 리액션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로 인해서 성공하는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한 인간 설명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